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은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한 훌륭한 형이었다.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수없이 미화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펼치면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고위관료의 아내를 납치한 세자, 아버지 태종에게 아버님도 첩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대든 왕세자, 폐위된 뒤에도 밤마다 담을 넘어 달아난 대군, 세종에게 내 말 안 들어주면 다시는 주상을 안 봅니다 라고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년을 살아남은 사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녕대군은 진짜 망나니였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망나니를 연기한 천재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진짜 양녕대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알던 조선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때는 1394년, 조선이 건국된 지 고작 2해, 나라의 뼈대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의 흙은 아직 굳지 않았고 경복궁의 단청은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 안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고 신하가 스승을 배신했고 왕위라는 두 글자 앞에서 혈육의 정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제 훗날 세상이 양녕대군이라 부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의 부모는 이미 세 아들을 땅에 묻은 뒤였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세 아이의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태종 자신의 회고 기록에서만 먼저 보낸 아이들로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이름이 실록에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백일잔치를 치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첫돌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봉작을 받기도 전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는 그 죽음들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녀의 어머니 여산송씨는 용한 승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 자식들이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승려는 집터가 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경왕후는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궁에 두지 않겠다. 외가 여흥민씨 집안으로 보내겠다. 그곳에서 자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를 붙들고서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원경왕후가 30살에 겨우 살려낸 아들, 태종이 28에 처음으로 품에 안은 아들. 이 부부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세 형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처음부터 이 아이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자의 관계를 아십니까?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유모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왕은 정사로 바쁜 사람이었고 아이들은 다른 건물에서 다른 사람들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한 달에 몇 번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왕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종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잠저 시절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왕궁의 규칙이 적용되기 전 아직 이방원이 그냥 한 남자였을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감정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태종이 된 이방원이 원경왕후와 함께 직접 곁에 두고 기른 아들은 실은 셋째 충녕대군뿐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외가에서 자랐고 효령대군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홍영리 집안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장 깊이 사랑받은 아들이 정작 부모 곁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시간만큼 그 사랑은 더 절절해졌습니다. 1404년 양녕대군의 나이 10살. 태종은 그를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칼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죽였고 이복 형제들을 죽였고 그 피 위에 왕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태종에게 하나의 집착을 심어놓았습니다.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성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양녕대군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피로 쓴 역사를 끊어내겠다는 다짐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태종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10살의 세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죽은 세 형의 몫이, 아버지의 속죄가, 한나라의 미래가 모두 자신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아직 어렸고 궁궐 밖 세상이 더 넓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에게는 아버지도 예측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자마자 세자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이파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 이 한마디를 태종은 재위 기간 동안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세자는 울며 불며 간청해야 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아직 어려서 왕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과 함께 태종에게 양위를 거두어 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양위를 선언할 때 만약 세자가 예,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역심을 가진 증거로 간주됩니다. 사형감입니다. 반대로 너무 형식적으로 거절하면 태종은 그것을 불충으로 읽습니다. 세자는 매번 완벽한 눈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통곡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양이파동이 세자 이제를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광해군도 그랬습니다. 사도세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양이파동에 시달린 세자들은 예외 없이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양녕대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그는 정상적인 세자였습니다. 부왕에게 눈물로 간청했고 신하들과 함께 엎드렸고 나름대로 세자의 도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 꾀병을 부렸습니다. 희생과 어울리고 매 사냥을 즐기고 담을 넘어 몰래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종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내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건의했습니다. 세자궁을 대궐 가까이 두고 자주 살피십시오. 태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 큰 부자지간에 그렇게 간섭하면 반드시 사이가 나빠진다. 이것이 태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사람이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물은 아버지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이 신하 조말생을 은밀히 불러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며 음탕함이 심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태종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실록은 적고 있습니다. 가면 하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왕 태종이 신하 하나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 장면 하나가 이 이야기 전체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채널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에 저지른 일들,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단순한 방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황당한 상소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상소문을 받아 읽은 태종은 영의정과 좌의정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를 도대체 어쩌면 좋냐? 그 사건의 이름은 어리 사건입니다. 역사가 기록한 가장 충격적인 왕세자 스캔들. 1418년의 조선궁궐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질서정연합니다. 왕은 아침마다 신하들의 조회를 받고 세자는 서연에서 경전을 배우고 동료들은 소리 없이 복도를 오갑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서는 지금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황당한 스캔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남의 아내를 궁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들키고 혼나고 또다시를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여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어리. 신부는 전 중추원부사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중추원부사.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 고위관료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 엄밀히는 첩이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남의 가정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자, 이제는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세자가 어디선가 어리라는 여인과 미래를 나눈다는 소문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세자를 불렀습니다.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잠장 끊어라.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리를 자신의 장인어른인 기말로의 집에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기말로는 세자빈의 아버지였습니다. 왕의 사돈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세자가 남의 첩을 숨겨두고 몰래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사건인데 실록은 여기서 한 줄을 더 추가합니다. 어리가 임신을 했다고.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태종의 분노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방탕이 아니었습니다. 고위관료의 여인을 권력으로 빼앗아 장인어른 집에 숨겨두고 임신까지 시킨 것입니다. 어리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인 곽선은 종우품이었습니다. 세자가 그 사람의 첩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은 단순한 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하의 가정을 세자의 권력으로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훗날 이 세자가 왕이 된다면 신하들은 그 왕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딸이 왕의 눈에 들면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태종이 이 사태를 두고 진노한 것은 단순히 아들이 말썽을 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태종은 세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어리를 당장 돌려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테니 잠시 숨을 고르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500년 전 조선의 왕세자가 왕인 아버지에게 쓴 상소문입니다.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들이시는데 어찌 다 중하게 생각하여 받아들이십니까? 지금에 이르도록 신의 여러 첩을 내보내어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하니 어찌 스스로에게서 반성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님도 여자를 데려다 쓰시면서 왜 저만 안 됩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나라 고조는 산동에 살 때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했지만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진왕광은 비록 어질다 칭하였으나 즉위하자마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의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나라 고조는 젊은 시절 방탕했지만 결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반대로 어질다고 칭찬받던 수양제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방탕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잘할 수 있고 지금 어지러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지러 보이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숭령대군입니다. 세존입니다. 왕세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동생을 암묵적으로 경계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번역. 저한테서 여자 하나 빼앗았다가 잃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 태종 18년 5월 30일에 그대로 수록된 왕세자의 공식 상소문입니다. 태종은 이 편지를 읽고 여미정 유정연과 좌의정 박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얘를 어쩌면 좋냐? 조선의 왕 태종이 영의정과 좌의정 앞에서 얘를 어쩌면 좋냐고 물은 겁니다. 권세가들이 이 상소문을 읽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안명대군이 상소문에서 한고조를 예시로 든 것 기억하시죠? 한나라 고조 유방이 방탕했지만 천하를 통일했다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확인해보니 이 인용이 틀렸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여색을 즐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방이 건드린 여인들은 모두 뒤탈이 없는 과부였거나 이미 신세를 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그것도 현직 고위 관료의 첩을 권력으로 빼앗은 것은 유방도 하지 않은 짓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든 역사적 사례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더 부각시킨 꼴이 된 겁니다. 이 상소문 하나로 세자 이제는 조선 역사상 가장 황당한 왕세자라는 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태종이 세자를 갈아치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태종은 여전히 세자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신하들과 몇 달을 더 논의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태종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양녕대군이 자신의 외삼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외가 식구들을 스스로 아버지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 채널 구독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양녕대군이라는 인물의 진짜 본성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30일, 김유. 1번째 기사에 세자 이제의 상소문 원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왕세자의 상소문이 이처럼 전문 수록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당시 조정에 미친 충격이 컸다는 방증입니다. 잠깐,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아들은 자신의 피를 나눈 외삼촌들을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조선왕실의 가장 어두운 방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치른 대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태종은 이복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막내 이복 동생 이방서, 그리고 그를 세자로 밀었던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2년 뒤인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이번에는 친형 이방간과 싸웠습니다. 형을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태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왕비 원경왕후의 외가 여흥 민시일가를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시일가는 이방원이 아직 약자였을 때부터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남들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이들은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이자 양녕대군에게는 외삼촌들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들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외척이 세력을 키우면 그것이 곧 왕권을 위협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죄를 지어 제거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셋째 민무휼과 넷째 민무회 뿐이었습니다. 그 즈음 원경왕후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민무휼과 민무회가 병문 안에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누나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자 이재가 있었습니다. 민무회가 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우리 형들은 죄가 없는데도 죽었습니다. 부디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세자 이재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외삼촌의 손을 잡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씨의 가문은 교만 방자하여 불법함이 다른 성에 비할 바가 아니니 화를 입음이 마땅하다. 민무회가 분노했습니다.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세자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 민무율이 허겁지겁 달려들었습니다. 민무회가 실언했습니다. 대민이 잊어버려 주십시오. 그 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년 뒤 민무휴과 민무회가 다시 한번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세자 이재는 그 병실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를 아버지 태종에게 고스란히 일러 바쳤습니다. 민무회가 시내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반서가 되었습니다. 민무휴과 민무회는 자결을 강요받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외가를,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자신의 품에 안고 키워준 외삼촌들을 란용대군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 죽음에 기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 태종을 완벽하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태종 역시 권력 앞에서는 혈육도 없었습니다. 형제를 죽였고 외척을 숙청했습니다. 양녕대군은 방탕했지만 권력의 냉혹함을 몸으로 배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더 어둡습니다. 세자 자신의 처지를 공고히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들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자신보다 외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자 자리도 결국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세자 이재는 필요하다면 내목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이후의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목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막무가내로 방탕하고 어리한 명 때문에 아버지에게 역대급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시기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조용히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친동생 성령대군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대군은 태종과 원경왕후가 함께 낳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고작 14살. 경이 깊었습니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은 그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의원들과 함께 의서를 뒤지고 직접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을 새워 곁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양녕대군은 어디 있었을까요? 칼을 쏘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태종이 양녕대군을 불렀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빌리면 태종의 꾸지람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성령대군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살의 나이로 태종과 원경왕후는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양녕대군의 비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과 어울리던 무리들을 처벌했습니다. 이호방, 구종수, 그 일당들을 파직하고 벌줬습니다. 그러자 양녕대군은 단식을 했습니다. 밥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어머니 원경왕후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지금 어째서 부왕께 이와 같이 노염을 끼치느냐.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효도를 드리고 밥을 들어라. 이것이 원경왕후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분노도 눈물도 무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꿈쩍 않던 그가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 작은 장면이 이 인물의 내면에 무언가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418년 봄, 조선 조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리 사건으로 이미 조정 전체가 세자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역대급 상소문이 실록에 기록됐습니다. 외삼촌들이 죽었습니다. 성령대군이 죽어가는 동안 화를 쐈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세자를 바꾸십시오. 태종은 그 말들을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1418년 6월 3일 태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 이재를 폐한다. 그 자리를 셋째 충녕대군에게 넘긴다. 폐세자. 그 두 글자가 선언되는 날
경복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실록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종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것도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 분위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엉엉 울었다고. 조선의 왕 태종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매어 울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외척을 칼같이 숙청한 사람이,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이겨낸 사람이 아들 하나 폐위하는 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태종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역사는 태종을 냉혹한 군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그 냉혹한 군주가 자식 앞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태종이 양녕대군에게 한 일들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폐위 직후 신하들은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양녕대군을 먼 곳으로 유배 보내십시오. 태종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원경왕후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보내겠다. 왕비 핑계를 대면서 도성 가까운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궁전에서 쓰던 기물들을 전부 딸려 보냈습니다. 수발을 들 노비들도 붙여줬습니다. 생활비도 챙겨줬습니다. 신하들이 끝까지 처형하라고 요구했던 어리까지 유배지로 함께 보내줬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또 상소를 올렸습니다. 양녕대군을 거래드리지 마십시오. 태종은 신하들의 눈을 피해 양녕대군을 몰래 불러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나서는 매를 하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장화도에 100칸짜리 대저택을 지어줬습니다. 100칸. 오늘날 아파트로 환산하면 수십 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쯤 되면 아들바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태종이 정말 순수하게 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태종의 마지막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종은 정치적 음모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살아있는 한 세종의 왕위 앞에는 항상 불씨 하나가 남는다는 것에, 반대 세력이 양녕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 그것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양녕대군을 망나니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술과 여자와 사냥과 사고 속에 파묻혀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상태를 후원하고 지속시키면 양녕대군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영모의 깃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방탕한 전직 세자로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태종이 폐세자를 강하게 주장하던 시점에 처음에 반대 의견을 낸 신하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명제상으로 유명한 황희였습니다. 황희는 폐세자에 반대했다가 몇 년간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황희가 세자 이제를 두고 남긴 평가는 이랬습니다. 젊을 때 그럴 수 있지. 황희는 양녕대군의 행동보다 장자를 버리고 셋째에게 왕위를 넘기는 선례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번 그 선례가 생기면 이후 왕들은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왕위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조선의 왕위 계승 원칙 전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봤던 겁니다. 황희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태종은 결국 충녕대군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이후 역사가 증명합니다. 충녕대군은 세종이 됩니다. 황금을 만들고 과학을 키우고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치세의 뒤편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매를 날리며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자였다가 폐위된 사람, 아버지의 눈물 속에 버려진 사람, 그리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 폐세자 이후 양녕대군의 삶은 세자 시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종은 그를 수십 번 살려줍니다. 양녕대군은 그 은혜를 매번 짓밟습니다. 그러면서도 68년에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엔 태종이 양녕대군을 향락 속에 방치한 것이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실록에 기록된 태종의 통곡 장면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 왕이 공식 석상에서 소리내어온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태종이라는 인물의 이중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평가합니다. 1418년 8월 경복궁 근정전에 새 왕이 즉위했습니다. 22살의 충녕대군 이도, 세상이 세종이라 부를 그 사람이었습니다. 즉위의식이 끝나고 신하들이 새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만세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경기도 광주까지 들렸을까요? 경기도 광주의 어느 저택에서 양녕대군은 그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실록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10살의 세자가 된 사람, 조선의 왕이 될 운명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25살에 동생의 즉위 소식을 먼 곳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상실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양녕대군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치밀한 생존 전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종이 왕이 된 순간 양녕대군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선왕의 적장자였습니다. 본래 왕위를 이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왕권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반대 세력이 깃발을 꽂을 이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이름이 누구였겠습니까?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세종도 알았습니다.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태종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임종 직전 세종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양녕이 왕권에 문제가 된다면 죽여라. 그 폐위되던 날 소리내어 울었던 태종이 숨을 거두기 전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태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랑과 냉혹함이 한 몸 안에 공존했던 사람. 세종은 이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수십 번 상소를 올렸습니다. 양녕대군을 사사하십시오. 왕권에 위협이 됩니다.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나중에는 아예 화를 냈습니다. 다시 이 말을 꺼내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 왜였을까요? 형제 우애 때문이었을까요? 세종이 순수하게 형을 사랑해서였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녕대군이 세종에게 한 짓들을 들으면 사랑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어느 날 형에게 조용히 타이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으로서의 행동에 조심해달라는 부탁에 가까운 편지였습니다. 양녕대군의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다시는 주상을 안 봅니다. 잠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다시는 주상을 안 봅니다. 주상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세종입니다. 조선의 임금에게 폐위된 형이 너랑 안 놀아줄 거야 라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군망상, 임금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그것은 영모죄와 동급이었습니다. 하형입니다. 세종은 이 편지를 받고 형제 간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덮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추궁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안 그랬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왕 앞에서 결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했습니다. 왕에게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기군망상, 다시 영모죄, 다시 사형감. 조정이 또 들끓었습니다. 영모죄입니다. 엄히 다스리십시오. 세종은 또 덮었습니다. 이 패턴이 세종제위 내내 반복됩니다. 양녕대군이 사고를 칩니다. 조정이 들끓습니다. 세종이 덮습니다. 양녕대군이 또 사고를 칩니다. 조정이 또 들끓습니다. 세종이 또 덮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형제 우애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저지르는 사고들의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욕은 엄청 먹을 수 있는 사고, 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체면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고, 그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역모로 확정될 만한 사고, 실제로 군사를 모으거나 세력을 규합하는 행동, 그것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임해군을 아십니까? 선조의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노비를 학대했습니다. 왕기가 진짜였습니다. 순하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그 수준의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은 먹되 목숨은 잃지 않을 만큼, 위협적으로 보이되 실제로 위협이 되지는 않을 만큼 딱 그 선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이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한대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역시 왕위 계승에서 밀려난 왕족이었습니다. 그도 적당히 사고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왕족이었지만 평생 가난하고 구차하게 살았습니다. 주민이나 상인들과 어울리고 돈을 꾸러다니고 파랗고 행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능한 인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치밀한 위장이었습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녕대군도 그러했을까요? 실록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종친들을 초대해 술자리를 벌인 날이었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한 명씩 쓰러졌습니다. 꽈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멀쩡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양녕대군 본인, 그리고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될 사람, 쿠데타를 일으켜 조카 단종을 밀어내 그 사람. 양녕대군은 그날 수양대군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양이야말로 진짜 호걸이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술자리에서 끝까지 정신을 유지한 2 사람. 한 명은 평생 망나니로 살았고
한 명은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망나니가 호거를 알아봤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양녕대군이라는 인물의 내면에 무언가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욕망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양녕대군이 처음부터 생존을 위해 망나니를 연기했다면 세자 시절의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을 때, 해위될 위험이 없었을 때, 그 시절에도 이미 방탕했습니다. 어리 사건도 그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역대급 상소문도 그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사람은 진짜 망나니였고 다만 살아남을 만큼의 본능적 계산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실록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양녕대군은 68년을 살았습니다. 1462년 세조 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족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위치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제거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녕대군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종이 그를 끝까지 살려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실록에는 단 하나의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이 양녕사살을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간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 화학을 키운 사람, 백성을 생각한 사람, 그 세종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형을 끝까지 살려뒀습니다. 단순히 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세종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형이 망나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두 형제가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명은 망나니로 살아서 반란의 깃발이 되지 않음으로써, 한 명은 그 망나니를 살려두어 형제를 죽이는 왕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역사학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제기하는 가장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양녕대군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착한 형도 아니고 단순한 망나니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 그것이 양녕대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양녕대군이 진짜 망나니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연기한 천재였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양녕대군 관련 사사 요청 상소가 수십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이를 모두 거절한 사실은 단순한 형제 우애를 넘어 정치적 판단이 작동했음을 시사한다고 역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실제로 세종 재위 내내 양녕대군을 앞세운 반란 기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32년 한글을 만들고 추구기를 발명하고 집현전을 세워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양녕대군의 나이는 56이었습니다.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지 32해가 흘렀습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수십 번 살려준 그 동생이, 그리고 이제 양녕대군의 이야기는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어린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의 나이 12살. 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그 순간 조선의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단종을 보좌하는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린왕 뒤에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 정도전이 어린 세자 이방석을 앞세워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그 구도,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왕족들 중에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술자리에서 끝까지 멀쩡했던 그 사람, 양녕대군이 진짜 호골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수양대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를 직접 철퇴로 때려 죽였습니다. 황보인을 처형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에 양녕대군이 가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양녕대군이 계유정난에 가담했다. 이 사실이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단종은 양녕대군에게 누구입니까? 세종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평생 살려준 세종의 아들, 자신의 조카 손자입니다. 그 아이의 권력을 빼앗는 쿠데타에 양녕대군이 앞장섰습니다. 세종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수양대군은 세종의 아들이자 양녕대군에게는 조카입니다. 조카가 두 명 있습니다. 반종과 수양대군. 어린 반종 뒤에서 신하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 양녕대군의 눈에 그 구도는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것. 조선 개국 초기 정도전이 어린 이방석을 앞세워 권력을 쥐던 그 구도와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 양녕대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 피, 죽음,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살아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처음에 단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종에게 양위를 받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위를 받아 즉위한 세조에 대한 반역 기도는 법적으로 대역죄였습니다. 그리고 1456년 사륙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홍산문, 박팽년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발각됐습니다. 단종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의 법리상 왕을 제거하려 한 역무에 연루된 단종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거의 모든 종친들과 신하들이 단종 사살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효령대군도 올렸습니다. 양녕대군의 동생도 올렸습니다. 양녕대군 역시 올렸습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시 법과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양녕대군은 단종 사살을 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자신의 친조카들인 금성대군과 화의군, 영풍군마저 죽이라고 앞장섰습니다. 금성대군, 세종의 여섯째 아들,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원풍군과 화의군, 역시 세종의 아들들, 영모의심이라는 이유로 양녕대군은 이들을 죽이라고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리로도 상황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종이 자신을 살려줬습니다. 그 세종의 자식들을 자신이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권력 앞에서 혈육도 없었던 태종, 그 아들이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냉혹함이 만년의 양녕대군에게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 술자리에서 서로를 알아봤던 두 사람, 수양이야말로 진짜 호걸이다. 그 말을 했던 양녕대군은 끝까지 그 판단을 밀고 갔습니다. 수양의 편에 서는 것이 조선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든 아니면 단순히 그를 좋아했든 양녕대군은 자신의 마지막 판을 세조 곁에 두었습니다. 1462년, 세조 8년, 양녕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68, 그에게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강정, 강하고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강하고 고요하다. 이 시호를 읽는 순간 저는 멈추게 됩니다. 강하고 고요하다. 그의 삶, 어디에 고요함이 있었습니까? 기생과 어울렸고 담을 넘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아버지에게 역대급 상소문을 올렸고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고 외삼촌을 고발했고 조카들의 죽음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강정, 강하고 고요하다. 어쩌면 이 시호는 그의 삶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두 글자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끝없이 요동쳤지만 안으로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 요즘 8년 동안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진짜 역모를 도모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그것이 강정입니다. 강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세조는 양녕대군을 세종의 묘정에 배양했습니다. 세종의 사당에 공신으로 모신 겁니다. 세종을 몰아낸 세조가 세종의 사당에 양녕대군을 넣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양녕대군은 진짜 망나니였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망나니를 연기한 천재였을까요? 저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세 번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진짜 망나니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망나니 이미지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의식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진짜와 연기의 경계가 흐릿한 채로 68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나중엔 전략이 됐고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이 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양녕대군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394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1462년, 68년의 기록. 그 기록 속에 그는 방탕했고 냉혹했고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놀라울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을 판단할 때 너무 쉽게 선악의 틀에 집어넣습니다. 착한 형, 나쁜 형, 흥군, 망나니.
그러나 실록은 그 단순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종은 형제를 죽였지만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유언으로 형을 죽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양녕대군은 망난이었지만 68년을 살아남았고 강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인간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녕대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나니입니까? 전략가입니까? 아니면 그 둘 다입니까?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